자, 다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토지의 특성, 이 영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다 그랬죠.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이 시험 문제 요 전 페이지에 했던 3번 문제는 문제 정답은 2번이었죠. 부동성과 인접성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다음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영수성을 고르라 했죠. 다른 것도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영속성을 이제 잡으셔야 돼요. 자, 영속성은 어떻습니까? 감가되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장기적 배려 나오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자, 질판주기는 우리가 생산은 되는데 소모도 됩니다. 그래서 재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토지는 소모되지 않는다는 소모를 전제로 한다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수정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자, 이게 영속성이 되겠죠.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라는 거. 장기 나오면 영속성이에요. 토지 가치 분용을 우수하게 한다. 이게 바로 영속성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니은하고 미음. 그래서 우리가 2번이 정답인데요. 자, 일단은 니은하고 미음 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다른 것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집약적 이용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다. 자, 아까 토지가 그 부중성에 의해서 제한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약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부중성입니다. 토지가 부족하다. 부중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성 때문에 임장활동. 자, 저는 이제 그 서울에서 인천의 땅을 사려면 인천의 땅을 가서 장소를 임한다. 그러니까 임장활동은 장소에 임한다는 얘기예요. 직접 가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죠. 평가 시,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 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물일가에 배제한다. 일물일가가 안 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일물일가는 이 물건의 가격이 하나의 물건의 하나의 가격. 자, 칠판주기에는요, 얘가 1,000원이라면 자, 동일시장에서 동일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죠?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일물일가인데 일물일가가 배제된다는 건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상품 간의 완전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자,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는 안 되지만 용도면의 대체는 되지만 자, 물리적 대체가 안 된다는 게 제약되죠. 이렇게 해서 요거 종합적인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타 특성도 같이 공부를 엮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요거는 2번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자, 27회 때 나왔죠. 자, 이것도 영수성이 정답이었는데요. 자, 토지는 소유. 자, 우리가 다음 중 이제 파생현상에서 발생시킨 토지 특성은 자, 여기서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과 자, 우리가 토지라는 자체는요. 자, 취득해서 임대료를 받아요. 그럼 항상 캐피탈 게인, 자본이익이 생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여기서 영속성에 의해서 자,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이 발생돼서 나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체가 어때요? 이 임대료만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처분할 수도 있더라. 장기죠, 장기. 장기라는 게 들어가면 이제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이 나이가 이제 계속 60세에서 80세, 85세가 이제 평균 수명이라면 100세까지 가면 관리 잘해야 되죠. 그래서 40세인데 관리 못해서 막 50세 가면 안 되죠. 관리에 대한 문제도 크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영속성을 고를 수 있었다는 것은 이런 단어죠.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자, 소모되지 않는다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영속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쫙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자본이익, 임대료만 받는 게 아니라 운영이익, 처분이익도 받는 거죠.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차후의 가격 상승을 기대해서 매각을 미룰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판기가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더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 토지는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의 가격도 상승될 수 있다.
자동차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외곽을 밀릴 수도 있고요. 관리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게 되더라. 영속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해서 됩니다. 토지의 특성은요. 총론 파트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이 토지의 특성이에요. 여기만 잡으시면은 거의 총론 파트는 문제가 거의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파생되는 특징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본질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과 위치인데 위치는 거의 최근의 경향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17, 15회 때 나왔던 이 어떻습니까? 공간이라는 개념도 여러분이 그냥 자체적으로 답만 확인한 다음에 넘어가는 거 취지로 가겠습니다. 할게요. 자, 그러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봤냐? 자,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간이란 창출되는 기대이익. 자, 우리가 복합 개념이에요. 복합적으로 봤을 때 기대이익이 현재 가치. 가치라는 뜻은 이제 경제적입니다. 공간이 창출하는 것은 공간이 자,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에 있어서 물리적 측면이 아니라 이 경제적 측면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그다음 공간은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이다. 3차원 공간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입체 공간이라는 말도 쓰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고요. 자, 현행 우리나라 지적은 수평 지적입니다. 입체 지적이 미비해요. 그래서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활용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지에 냈었는데요. 일단 여기서 답은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우리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구분지상권이라는 건 제가 앞서서 강연했지만 민법에서 배우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평 공간이 있으면 땅에 건물을 져요. 그럼 이 토지 소유자가 자, 여기 광고탑을 사용할 수 있게끔 또 빌려줍니다.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공중도 가능하고요. 자, 지하철 공사가 지하 땅을 파면서 뒤에 밑에 지하 시설을 또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자, 우리 민법상 이제 토지 상하에 미치게 되기 때문에 구분지상권은 다 가져가요. 근데 개발권 이전돼도 TDR이라고 하는데요. 개발권을 양도한다는 건 용적률을 사고 파는 겁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우리가 미국에서 딱 10층짜리 짓는데 5층을 더 짓고 싶어? 그래? 너 그러면은 공원 하나 만들어. 너한테 용적률 인센티브 줄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용적률은 지하공은 삽입이 안 됩니다. 용적률과 지하 안 맞죠. 그래서 다 맞으려면 공중에 가야 된다.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지하 공중이 다 되지만 용적률 인센티브와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 제도는 자 공중만 된다. 그렇게 가져가야 되고요. 자, 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하고 초고층의 건물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 해설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법원의 판단으로 간다. 그렇게만 그냥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제만 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2번 문제입니다. 다음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일단은 정답은 2번이 확실하죠. 우리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요. 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인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212조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토지 구성물과 토지에 분리할 수 없는 정착물 토지 소유권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로서 독립성이 있는 것은 토지 내용 속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근데 미체고대 강물, 석탄, 석유, 가스는 이 토지의 구성물에 해당이 되지만 국가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채굴 취득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토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다수설에 의해서 미채굴 강물은 국유에 대한 부동산의 견해가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미채굴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갖는 게 아니라 갖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민법 자 212조에서 토지 소유권 정당한 범위 내에 토지 상하에 미친다. 미치는 게 이제 개인 사적까지 얘기를 하죠. 토지 소유권 효력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공중권은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유자가 토지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정당한 이익 범위 내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게 바로 공중권이다.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2번이 정답이라는 거 확실했죠. 우리가 쉽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했다면 그 인접해 인접는 민간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전파 소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방송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공익사업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지하철 공사가 지하를 뚫어 지상공간을 우리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활동이에요. 자, 부동산의 활동도 교재로는 우리가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총론의 마지막 파트를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이 46페이지와 47페이지로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47페이지로 가시면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활동인데요.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2번 나왔었습니다. 자, 우리가 암기 기법도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관중에게 공개한 감자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게 부동산업이라는 것이 중분류와 소분류를 바꿔서 냈어요. 그래서 중분류는 부동산 임대업의 임, 공급업의 공 또 하나 쳐 있을 거고요. 서비스업의 서가 또 하나 쳐 있습니다. 그래서 임공서가 되고요. 소분류는 그 안에서도 임대와 공급업은 임대업, 그다음에 개발공급업은 하나요. 그다음에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공인된 자격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그래서 우리가 그 서비스업은 강, 중, 평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계공, 간주평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1차 과목에 민법하고 개론이 있잖아요. 1차 과목에 공법 있죠. 민법, 그러니까 임, 계, 공, 민계공이나 임계공이랑 비슷하죠. 그건 강의 잘해야 되니까 간주평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세분류는 임대업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 공시에서 비주거용이라는 공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있다. 기타 부동산 임대업이 있다. 개발 공급도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있고 기타 부동산이 있다. 근데 관리는 주거 비주거용이지 기타에 대한 부동산은 없다는 거죠.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 모의고사에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을 중개랑 자문이 붙었어요. 자문하고 중개. 그래서 2가지가 붙었고 평가업은 따릅니다. 그래서 자문 및 중개업, 평가업 이렇게 나눈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의 투자업 및 금융업, 부동산 컨설팅업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죠. 권리분석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암기 기법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관중에게 공개한 감자임. 자, 그래서 제가 감자를 계량했어요. 아주 좋은 계량을 크게 이제 감자를 이렇게 계량해서 관중에게 공개합니다. 자, 관은 관리업이고요. 중은 중개업. 자, 공 공급업입니다. 걔는 개발업. 자, 감정평가.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얘기하고요. 자문업을 얘기합니다. 임은 임대업을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관중에게 공개한 감자임. 자, 관, 중에게 공개한, 공개한 어떻습니까? 감자임, 감자임 들어가는데 얘는 안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크하시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및 금융업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부동산업으로는 아직 안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분류된다는 거 아시고요. 부동산학의 이제 그 일반적인 원칙은 그 활동이라든지 이거는 그냥 문제를 보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활동 파트가 이제 우리가 이제 활동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분야로 나오는데요. 자, 일단은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활동에 대한 설명을 좀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일단 3차원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지표 제한을 포함한 3차원 공간으로 대상으로 되어 있다. 맞죠? 지금 맞고요. 자, 사회성 공급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부동산은 부정성 때문에 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에 등장하죠. 자, 그 다음은 어때요? 거래 당사자만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 거래 당사자 윤리를 지켜야 됩니다. 부동산업자 당연히 지켜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 사회성과 공급성의 재산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업자도 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맞다면은 귀역번 맞고요. 자, 디귿번 맞습니다. 자, 좀 전에 장기적 배려 영속성 때문에 자, 일반 소비 상품으로 대상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리을은요. 부동산 활동 주체는 인간을 맞아요. 자, 대문 활동이 아니라 대문 활동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자, 대상 물건이 대물이고요. 여러분이 중개업자라면 의뢰인이 같이 의뢰를 하죠. 중개업에. 그러면 그것은 사람이니까 대인 관계예요. 그래서 대인 활동이기도 하고 대물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체계화된 이론은 기술성은 우리가 기술보다는 과학성이에요. 그럼 체계화된 이론은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말은 과학성이 맞는데, 자, 과학성뿐만 아니라 이 실무 영역에서는 기술성도 요구되죠. 그래서 뭐 과학성만이 강조된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말이 앞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둘 다 고려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고치셨어야죠. 기억 디귿법만 맞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제가 확인했죠. 지금 기억하고 디귿이니까 2번이 정답인데, 자, 여기서 뭐가 틀렸냐? 자, 임장 활동한다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전국이 있고요. 자,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에 땅을 사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땅을 직접 사러 장소에 임해야 되죠. 토지가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자, 책에는 제가 해놨는데요. 교재로 가시면 이제 어디다가 해놨냐면 페이지 46페이지죠. 그래서 임장 활동하는 이유는 부동성과 대문 활동이기 때문이다. 자, 사람에 대한 활동보다는 물건을 직접 봐야 되니까 부동산을 대한 활동이다. 그렇게 해서 대인보다는 대물이 맞다.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총론 파트를 마쳤어요. 총론 파트를 마치고 자, 부동산 수요와 공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론 파트는 이렇게 해서 맞춰서 세 문제에서 네 문제입니다. 네 문제보다는 요즘 세 문제 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봤던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 그죠? 법경기 꼭 정리하시고, 자, 토지의 분류는 토지에 대한 분류하고 주택의 분류를 내는데, 자,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나왔던 28가지 지목의 유지와 국어를 바꿔냈다는 것도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법령상 공법 문제도 우리가 나와요. 때문에 나중에 제가 감정평가 나왔던 문제 연결시켜서 소스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 파트입니다. 자, 경제 파트가 이제 우리가 어려워요. 요거 하나 남았네요. 우리 문제. 죄송합니다. 문제 하나 더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제가 또 문제를 해놨죠. 이것만 풀고 이제 경제 파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했던 앞쪽에서 얘기했던 부동산학 학문은 뭐냐? 단순 수수가 아니라 종합운용과학이다. 그다음에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분류, 그다음에 토지의 특성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의 개념, 토지와 주택의 분류, 그다음에 토지의 특성 가립니다. 부동산학에 대한 관점에서 부동산학적 관점에 대한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이라는 정의는 요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이 순수과학이라고 했죠. 운용과학, 부동산은 운용과학이다. 여러 학문은 운용했다. 자, 우리가 순수과학과 운용과학을 나누는데 부동산은 운용과학에 들어간다.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여러 학문들을 부동산에 맞게 응용했고요. 부동산 연구 대상 활동과 현상이 있어요. 포함합니다. 종합식 접근이 부동산을 기술적 법경기를 가지고 세 가지를 가장 우리가 복합 개념으로 종합적으로 이론 구축했다는 거 맞고요. 부동산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운용과학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요, 활동 파트에 가시면 47페이지의 요약집으로 가시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능, 안, 경 이렇게 세 가지로 보죠. 능률성, 안정성, 경제성. 자, 그러면 우리가
능률성의 원칙과 안정성의 원칙은 달라요. 자,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는 게 연구 목적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능률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한다. 내가 강남의 그 저철역 사거리에 건물을 갖고 있다. 그럼 내가 상가로 져야 돼요. 채용을 해야 됩니다. 소유 활동은 채용, 소유, 채용. 활동에 대한 채용에 대한 원칙. 거래 활동할 때,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의뢰를 맡길 때 수수료를 내잖아요. 중개 수수료가 법적으로 안 정해지면 계속 싸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는 거래 활동 능률은 거래 질서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떻습니까? 소유는 채유, 그죠? 그다음에 거래 활동 거래 질서 확립. 자, 이건 안정성이 아니죠.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26회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보장 못 하고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부동산의 개념, 토지의 분류, 주택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 토지의 특성이 나왔다면 한 번쯤은 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제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니 꼭 정리를 해두셨으면 하고요. 자, 앞서서 얘기했던 경제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재로는 52페이지 요약집을 피면서요. 자, 테마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쭉 우리가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27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경제론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 공급은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7문제가량 출제 전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는 이제 아니고요.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뜹니다. 첫 번째 문제가 유량과 절량이에요. 그래서 유량과 절량을 여러분이 이제 교재로 가시면은 요약집으로 가셔서 유량과 절량은 제가 그 시장 파트에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오히려 시장 파트로 가시면 페이지 91페이지로 가면 나와 있어요. 91페이지 나와 있는 문제 다뤄드렸죠. 근데 그 문제 외에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보자는 얘기죠. 근데 요약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은 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량은 정해졌다. 재고 자산 인구다.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갑니다. 시험 문제는 유량과 절량을 잘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 자, 유량과 절량 반대. 자, 유량은 흐를 유자를 써요. 강물이 흐르죠. 그래서 일정 기간을 얘기합니다. 플로우라는 얘기를 썼어요. 영어도 나왔는데 저수지라는 건 고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시점이다. 스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두 가지를 나눠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 자, 편법으로 야매로 제가 먹고 들어갈 게 절량에 저자 들어가고 시점에 저자 들어갑니다. 맞춰야 되고요. 자, 우리가 UFO가 뜨죠. UFO. 그래서 유량은 플로우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소득이에요. 소득. 자, 갑돌이가 소득이 1,000만 원이래요. 그러면 갑돌이 와이프할 때 연 1,000만 원 같으면 쫓겨나고요. 월 1,000만 원 같으면 아주 좋아하죠. 난리 납니다. 하루 1,000만 원 하면 기절합니다. 자,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자산이 잘 나오죠. 자산은 축적된 거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 따라 틀린 거죠. 그래서 학생한테 야, 너 학생아, 너 용돈 얼마 받니? 저요. 일주일에 뭐 3만 원 받아요. 그죠? 이렇게. 야, 갑돌아, 너 중학교 3학년인데 너 지금 용돈이 얼마 있니? 지금 다 쓰고 10,000원밖에 없어요. 라고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임금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소득도 맞고 급여도 다 맞아요. 그건 무조건 다 유량입니다. 그 다음에 자, 임대료 수입이 나섰어요. 자, 임대료 수입. 임대료 수입도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건물주가 5,000만 원 받는다. 그럼 이거는 기간에 따라 틀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눠서 볼 게 재고주택과 신규주택입니다. 오래된 거는 절량이고 새 거가 신규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100채가 있다. 그럼 그제 현재 존재하는 거니까 이건 재고주택이에요. 근데 1년 동안에 그 지역에
새로 100채가 공급이 됐다. 그럼 이거 유량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잘 나오는 게 제가 인구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인구, 재고, 자산. 자, 그래서 인구, 재고, 자산만 보면 무조건 이건 다 저량이에요. 그래서 아마 기출문제는 저량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야매로 간다면 재고에 지읒 들어가고 자산 지읒 들어가잖아요. 물론 뭐 약간 편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예외는 있어요. 지대 수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대 수입은 토지의 임대료거든요. 지대 수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힌트를 줬어요. 수입이 나오면 무조건 다 유량입니다. 얼마 버는지 보잖아요. 100만 원을 지대를 받았다.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기간에 따라 틀리겠죠. 자, 그렇게 엄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규주택 아까 유량이라 그랬죠. 재고는 저량.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갈 거는 우리가 뭐 나왔었냐면 주택 거래량이라는 게 나왔어요. 주택 거래량. 자, 만약에 이 지역에 100채 거래된다. 기간에 따라 틀리겠고 아파트의 생산량이 달라왔습니다. 아파트 생산량이 100채가 생산했다. 기간에 따라 틀리고 그다음 이제 가장 어렵게 추적했던 게 단기순이익이에요. 단기순이익이 유량이거든요. 단기, 기간. 자, 이 단기 그 기간 동안의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인이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는 그 순수익을 알아야 법인세를 산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엄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출문제 나왔던 거 특히 91페이지에 제가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때 요약하고 이것만 정리한다면 아 그렇구나. 유량과 저량을 잡아야겠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순서가 왔다 갔다 하면 힘드시니까 문제를 좀 한 문제 이렇게 풀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되는 문제가 뭐 유량과 저량이 있으면 푸는데 자, 일단 뭐 요약해서 강의를 다 했으니까 유량 저량이 이제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중복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공급과 관련돼서는 뭐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자, 그래서 공급과 관련된 건 이제 이 52페이지에 공급이 있죠. 자, 문제가 나온다면 거의 수요거든요. 근데 이제 또 책의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왔다 갔다 힘드시니까 이제 앞에 부분을 먼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뒤에 부분으로 갑니다. 자, 공급이라는 자체가 여기서 이제 물어본 거는 자, 앞쪽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아, 여기 있네요. 안 지웠네요. 자, 부중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물리적 공급은. 자,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요. 자, 부동산의 공급곡선에 관련 틀린 것은 공급곡선은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 어떻게 그 공급곡선에 대해서 나올 것이냐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일반 지역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배우잖아요. 부동산과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제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물리적 공급은 절대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자, 토지에 대한 물리적 공급은 완전 수직이에요.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 가격을 상승시키더라도 양을 못 늘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완전 공급곡선이 완전 수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탈적입니다. 자, 우리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히 비탈적이에요. 완전 비탈적이다. 그래서 이게 이거예요. 한국과 전체 토지 공급량은 불변입니다. 이 토지 가격은 탄력성이 제로다. 탄력성이 0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4번을 보시면은 토지 용도의 다양성에서 우하향하는 게 우상향하는 곡선인데요. 자, 우리가 토지는 용도적 공급은 가능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지금 또 그린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요.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것은 없던 택지에 맞는 게 아니라 있던 용도가 전환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공급이 가능하죠.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택지가 만약에 농지가 100만 원인데 택지를 만들면 우리가 100만 원 원래는 이제 이 농지로 쓸 때는 뭐 1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된다. 그럼 10개를 생산하고 150만 원이 된다. 15개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 200만 원이 된다. 그럼 20개를 만들죠.
그래서 우상향한다고 하셨대요. 우하향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죠. 그래서 우상향이 맞겠죠. 우상향.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요거는 물리적 양은 20개는 그대로예요. 저렇게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용도 전환이 된다. 그렇게 요약 강의 꼭 참조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4번이 정답이네요.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을 위해서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을 곡선이 된다. 자, 단기와 장기를 봤을 때 아까 공곡선 우리가 봤을 때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가파른 게 있고요. 완만한 게 있어요.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그럼 자극은 같고 반응이 틀리더라. 그럼 이건 요만큼밖에 못 늘리니까 비탄력적이고 요만큼 늘리니까 탄력적이죠. 그래서 얘는 비탄력적, 얘는 탄력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는 공급이 생산 요소가 제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보다 더 단기 곡선 가용 생산의 제약으로 장기 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다. 자, 자 갑니다. 요거는 자 볼게요.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단기는 가용 생산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장기 공급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다. 단기는 장기 생산력의 제약이 되고 장기에 비해서 더 탄력적보다는 비탄력적이죠.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비탄력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단기 공급은 가용 생산 제약으로 장기 공급선에 비해서 우리가 더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나중에 넣어놓겠습니다. 책에. 그래서 단기는 생산 요소가 제약이 됐기 때문에 장기에 비해서는 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다음에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자 어떻습니까? 자 요게 이제 넘겨보시면은 자 일단 여러분들이 교재로 가시면 33페이지로 연결해 볼게요. 33페이지 문제로도 갈 거지만 자 똑같이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오류표 만들 테니까 비탄력적으로 고치기 바랍니다. 단기는 장기보다 어때요? 더 비탄력적에다 갔어야죠. 가용 생산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단기는 시간이 너무 짧게 주니까. 그럼 33페이지 갈 건데 자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예전에 추치가 됐었는데요. 자 우리가 가격과 양입니다. 공급곡선 완전 수직이죠. 수직.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공급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자 한쪽이 있을 때 한 놈이 변할 때 어떻습니까?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자 비탄력적으로 자 이쪽으로 할수록 비탄력적이에요.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럼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합니다. 자 가격은 더 상승한다고 나왔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크게라고 집어넣은 거죠. 크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요식은 이제 비탄력적일 때 더 크게 상승한다는 아시겠죠? 근데 공급이 얼어서 그렇죠. 근데 공급이 쉬워져요. 공급이 쉬워져서 조절이 됩니다. 그럼 탄력성을 좀 억제하죠.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자, 탄력적일수록은 어떻습니까? 더 우리가 가격은 더 상승이 아니라 좀 덜 상승하겠죠. 덜 상승. 이렇게 하거든요. 그 비탈길은 가파르니까 좀 올라가는데 더 힘들죠. 탄력은 좀 완만하니까 덜 힘들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직 양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 비탈력 쪽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강화 같은 이용 규제가 엄격하면 토지 공급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이죠. 공급이 안 되면 더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탄력적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좀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택의 단기 공급곡선은 가용 생산 제약으로 장기 공급선을 비해서 더 탄력적이 아니라 더 비탄력적이다. 단기는 공급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수용급으로 간다면 자, 이게 이제 어디에 나왔냐면요.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교재를 보시면은 탄력성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탄력성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탄력성을 이제 보게 되면요.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교재로선 67페이지죠. 68페이지까지 한번 가볼게요. 68페이지까지.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숙지를 해본다면, 자, 우리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산비, 자, 우리가 아까 비탄력적은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어렵고 안 좋으면 비탄력적이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강화되거나 규제가 심하면 비탄력적이고요. 용도가 다양하면 좋잖아요. 용도전환 용이하거나 더 탄력적이 되고, 기간이 장기일수록 더 탄력적이에요. 그럼 단기는 장기에 비해 비탄력적이 맞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기간이 이제 그 길수록 생산에 주어진 기간이 장기일수록 더 탄력적이다. 장기는 단기보다 규가 더 완만하다. 그래서 단기는 장기에 비해서는 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다음에 이제 이 넘겨보시면은 이제 70페이지 가시면 균형점의 이동과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 놈이 변할 때 다른 놈이 탄력적,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가격이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더 오르죠. 양은 덜 증가하겠죠. 반대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작년에 나온 문제 우리가 33페이지에 18번을 보자면요. 그 화면도 같이 볼 건데 똑같이 처리가 됐어요. 기출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 곡선이 우리가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돼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출제원이 원래는 이제 더 상승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크게를 집어넣은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이제 뺏긴 거예요. 뺏긴 걸 이제 보여드릴 텐데, 잠시 이제 보고 올 건데요. 자, 이 18번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또 18번 가서 다시 또 풀어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18번에 가시면 지금 제가 문제를 들었던 게 바로 여기에요. 자, 이게 1번이 정답인데, 자, 좀 전에 했던 걸 재활용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느끼실 거예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해요. B를 뺀 거죠. 싹, 그죠? 그래서 제가 뭐 해설에는 탄력적일수록은 가격은 더가 아니라 좀 덜 나와야 되거든요. 덜 상승한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그보다 이제 싹 바꿨으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해서 18번은 제가 같이 풀어드릴게요. 한 김에. 18번은 나중에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답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 자, 공급을 이제 배우니까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자, 우리가 이제 공급 가격과 양이 있으면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 되죠. 그래서 이 공급량이라는 것은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량을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공급에 대한 정의고요.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 양이 붙었죠. 양이. 다른 조건이 불변할 때 동일한 공급 곡선상의 점이 이동한다. 이거예요. 얘가 가격 변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이 이동한다. 정확하게 이제 1번만 틀렸고 2, 3번은 맞죠. 그 다음에 3번이 좀 전에 제가 했던 건데, 아까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라는 거, 나중에 이제 이건 안 하겠습니다. 3, 4번만 분석을 하면 된다고요. 자, 아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죠. 지웠지만.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 토지 공급량은 불변입니다. 물리적 공급은 가격 변화에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나왔네요.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하게 되면 공급하기 어려워요. 그럼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탄력적 비탄력적. 용도 전환 용이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탄력적. 강화되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뭐 제가 그런 거 있었죠. 앞쪽 문제에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달라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게 아파트라면 짧은 게 옷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아서 좋고, 아까 오타 났지만 단기가 장기보다 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급은 나온다면은 이렇게 이제 또 문제를 좀 또 보여드리겠지만 간략하게 공급에 대해서는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오면 우리가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본다면 그 일단은 3, 4번이 있거든요. 3, 4번. 3, 4번은 또 테마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공급에 대해서는 또 공급만 쫙 한번 풀어드리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공급만 좀 풀어드리기 때문에 3, 4번은 제가 또 대체자 보완제로 다시 연결시킬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자는 건 계속 공급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의 주택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거. 자, 그럼 우측으로 이동을 한다는 자체는 얘도 이제 가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공급수 우측. 그래서 가격은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요인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5번은 자, 이제 공급수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자, 아까는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곡선이 이렇게 가격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가격에서. 자, 그렇다면은 어떻죠? 자, 이거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가격은 그대로 있고 다른 요인 때문에 바뀐다는 거죠. 공급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뭐 5개, 10개, 15개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자체는 가격 이외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냥 참고적으로 업체 수가 늘어났다. 건설업체 수가 늘어나면 양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보고요. 원자재 가격 잘 나오죠. 생산 요소에 대한 이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저희가 이제 만드는 건설자재가 하락한다면 공급이 당연히 늘리겠죠. 담보대출 이자의 상승은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이쪽으로 가죠. 좌측. 그래서 우리가 대출 이자율 상승이라는 자체는 공급 감소예요. 좌측이죠. 왜냐하면 대출 이자율 상승은 금융 비용이 상승합니다. 단위당 분양원가가 상승해서 이윤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비가 나가는 거죠. 그다음 건설 기술의 발달로 따른 원가 절감. 그럼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다음에 건설에서는 토지를 사기 때문에 생산 요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토지 가격이 하락을 해야 우리가 더 많이 공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공급이니까 연결해 볼게요. 자, 6번도 연결해 봅니다. 그래서 공급은 이제 공급만 쫙 묶어서 풀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이제 5번은 이제 통과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자, 그래서 6번은 또 공급에 대해서 물어봤죠.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조금 우리가 초재위원들이 이제 개별성 때문에 공급은 비탈러 쪽이라는 건 맞는데 대체자가 없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죠. 자, 개별성 때문에 자, 이 토지 소유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점의 비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에 비탈러자가 맞지만 비독점의 비가 독점적으로 받게 됩니다. 자, 부동산은 신규 공급은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절한 개념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유량 개념 다 배웠죠. 그 다음에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또 성질이 있습니다. 제가 또 공급되는. 자,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택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소득 재분배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택의 공급 규모가 커지게 되면 자, 우리가 대량 생산하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합니다. 생산비가 낮아서 건설 비용을 또 절감시킬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앞쪽에서 규모의 경제가 또 하나의 생산 비용을 다운시키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봤고요. 7번은 다 이제 8번, 9번 다 수요인 것 같습니다. 수요니까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뭐 13번이라는 게 나와요. 나중에. 근데 13번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수요 공급이 같이 묶어지니까 그렇게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공급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그래서 공급은 가장 키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은 완전 수직인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나? 그죠? 그 용도전환 용이하면 탄력, 그죠? 용도전환이 어려우면 비탄력. 이렇게 해서 탄력성에 따라서도 공급이 달라지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자체적으로 내용들을 3번하고 4번을 이제 묶으시면 자, 여기가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곳이에요. 자,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으면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고 수요 변화는 가격 이외거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다른지와의 가격의 대체제 보완제입니다. 그래서 소득 탄력성, 가격 탄력성, 대체제 보완제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